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식으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8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발제를 한다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주제 제목은 바이든 이라 무역 전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워낙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화두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금년 1월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월 15일 날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제 매스컴에서 무역 전쟁이라 그러고 우리 학자들도 그런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1월 15일 날 이제 1단계 합의로 극적으로 일단 봉합은 됐고, 이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1단계 합의를 모멘텀으로 해서 금년 11월 3일 대선에서 재선될 것이라고 아마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구석기 시대, 선사 시대 이런 것 같아요. 바이든이 과연 1단계 합의를 그대로 존중을 할지,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 당시 1단계 합의를 두고 맹비난을 했거든요. 단순히 야당의 대선 후보라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2년 동안 그렇게 중국을 세게 때리고 관세를 올려서 미국민들한테 고통을 줬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거기서는 중국 경제 체제의 본질인 SOE, 보조금, 텍, 트랜스퍼 이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바이든 이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트럼프가 중국을 때린 방식은 이제 미국의 건육질 힘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방식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지난 수차례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트럼프 4년을 결정짓는 대외 정책에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 있다면 어떤 사진을 꼽을 것인가, 저는 이 사진을 꼽겠다고 했거든요. 2018년 캐나다 G7 회의에서 지금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이 아주 반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죠. 이런 방식의 미국의 일방적인 유니래터럴 어프로치가 바이든은 이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은 다시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공공 외교, 전통적인 이제 동맹하고 같이 하는 그런 외교에 다시 이제 포프론트에 나오고, 그런 동맹들을 활용을 해서 중국을 겁박하면서 또 일부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출발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미국이 만들고 미국이 확장해온 WTO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라는 그 정부 주도의 난마켓 이코노미를 WTO가 따를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고 그런 리더십도 없고, 또 바이든이라는 그 회악한 리더십으로 말하자면 이제 4년 후가 거의 없는 이런 리더십으로는 WTO 계획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EU하고 합치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WTO가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제 저희 토론의 주제를 좀 선명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 도발적인 주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아직 연말이군요. 금년 연말에 이제 RCEP이 타결이 되면서 인도는 빠져나갔지만 또다시 그 대항마로서 이제 CPTPP가 부각이 되고, 또 일부의 또 관측은 그러면 바이든이 트럼프가 탈퇴시킨 TPP에 미국을 다시 복원시킬 것이다. 저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트레이드 팔러스는 아주 그냥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미드 일렉션까지는 트레이드 팔러스를 위한, 새로운 트레이드 딜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자산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괜히 TPP에 복원시키기로 해서 그 많은 자산을 낭비시키기보다는 아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것이다. 그럼 그게 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든의 많은 공약을 뜯어보면은 트럼프 뺨치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더한 굉장히 내셔널리스틱하고 프로텍셔니스트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매 저항을 활용을 해서 중산층 서민층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제 보조금, 또 어떻게 혁신, 말하자면 트럼프는 중국을 때림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막아내는 거였다면, 바이든과 그의 이제 핵심 참모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을 더 강하게 해서 중국에 맞서는 아마 이런 식의, 이것이 이제 미국의 새로운 엘리트들의 용어로는 이게 이른바 이제 공격형 트레이드 팔러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비형 같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액티브하게 나가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이번에 지긴 했지만 사실 4년 전에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다 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개 스윙 스테이트의 이 마진 오브 빅토리가 이번에도 굉장히 슬림했다는 거거든요. 몇만 표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면은
새로운 트레이드 딜보다는 이들의 인트리스트를 이제 프로텍트하는 그런 종류의 무슨 트레이드 팔러시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든이 오랫동안 외교 전선의 포프론트에 있었고 많은 중국 수뇌부들하고 알기 때문에 소프트할 것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희망 섞인 생각이고요. 이번 토론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시진핑을 떡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자기가 임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 토니 블링컨이랄지 제이크 슬리만이랄지 또 신임 USDL 같은 사람들이 다 이제 중국 때리기, 중국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바마 8년 동안의 부통령인 바이든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이제 기조에 있는 것은 미국의 정치가 굉장히 이제 파리잔해졌지만 유일하게 컨센서스가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고 퓨 리서치에서 나온 대로 지난 15년 동안 반미 정서가 미국에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죠. 73%의 이제 미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으로 돌아온 상태. 또 보통 USTR은 신임 정부 출범하고 나서 모든 강요들이 다 임명되고 나서 한 4월 정도에 임명이 되는데 지금 12월 초에 전격적으로 노미네이트를 했거든요. 물론 상원에서 통과돼야 되겠으면은 지금 이제 우리 예일대 후배인 캐서린 타인데 부모가 대만계고 그리고 USTR에서 오바마 정부 때 실무를 다졌고 따라서 이분은 이제 되게 실무적 협상하게 될 것 같고 조율은 국무장관 또 안보고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중국을 강하게 겁박을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드 팔러시를 할 것 같고 AFL-CIO가 먼저 환영声明을 냈어요. AFL-CIO가 환영声明을 냈다는 것은 노동자 또 환경단체 이들 인트리스트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럴 가운데 되게 특이한 것은 트럼프 4년 동안 이제 한 주요한 트레이드 팔러시 가운데 하나가 나프타를 개정 협상하는 나프타 2.0인데 USMCA라고 부르잖아요. USMCA가 이제 트럼프의 트레이드 팔러시이긴 한데 이게 하원을 통과하려면 하원의 압도적인 민주당의 지지를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1년 동안 이것을 굉장히 민주당 색채가 나는 노동자 조항, 환경 조항을 강화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팔러시 플러스 민주당의 트레이드 팔러시 이렇게 바꿨는데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원 인트리스트 민주당 인트를 대변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이 나갈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앞으로 바이든의 트레이드 팔러시 핵심은 새로운 트레이드 딜이 아니고 노동, 환경, possibly 디지털 트레이드 이런 이제 세그멘트를 집어내면서 섹터럴 트레이드 딜을 할 것이고 이런 섹터럴 트레이드 딜은 어그리먼트가 아닐 거기 때문에 TPA 관련 조항도 없고 굳이 의회 갈 필요도 없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라이크 마인드 컨트리를 좀 규합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이미 그 트럼프 이제 재선과 관계없이 쌍순환 이제 듀얼 서큘레이션 스트래티지로 가는데 여기에 대한 서방 전문가들의 평가는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하죠. 왜냐하면은 중국 GDP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한 37, 8%밖에 안 되는데 웬만한 선진국들은 이제 컨섬션 드리븐 그로스잖아요. 거의 70%가 넘는데 중국이 그 정도 가려면은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더 사실 개방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그 잭마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재산 혼납이랄지 공산당의 그 규제 어떤 그 블랙홀을 생각하면 이게 아마 굉장히 이제 롱온 톡, 숏온 액션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때 이제 본격화된 미중 간의 트레이드 워 그때는 주요한 수단이 이제 관세고 트럼프 말년으로 오면서 기술, 인권, 가치로 옮겨졌지만 바이든이 와서 또 이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기술은 군사 패권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부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협력을 할 것 같지만 훨씬 더 이제 인권이라는 가치, 또 노동이라는 가치, 환경이라는 가치를 들고 나오면서 아마 그런 이제 가치 플러스 트럼프 일방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라이크 마인드 컨트리를 온라인에서 중국을 압박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 더 큰 도전과 선택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하기는 지금 왕윤종입니다. 경희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이름이 B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바이든은 B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뭐 Build Back Better 그래갖고 이제 저기 캠페인 구호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Buy America 정책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라든지 주요 포스트에 Black 많이 들어오죠. Black people. 그다음에 당연히 노동권 중요하니까 Blue Collar. 아마 이런 B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뭘 좋아했을까 보니까 트럼프 테리프가 있더라고요. T. 그래서 테리프 했고, 키스 클라크 그 국무부 차관이 타이완 방문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실없는 소리를 했고요. 한 5가지 포인트, 4가지 5가지 포인트 말씀드리는데, 워낙 최병일 존경하는 우리 최병일 교수님께서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시고, 군더더기 없이 워딩보다는 그림을 잘 활용하셔서 그동안 있었던 미중 전쟁, 그리고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정책, 글로벌, 그다음에 대중 정책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쌍순환 정책, 중국이 발표한 앞으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가져갈 그 14.5 기획의 내용에서 과연 글로벌 팩토리에서 글로벌 컨슈머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쌍순환 정책은 국내 대순환, 소비에 중점을 준다는 것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2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한 그 해칭 스트래티지, 위험 회피적인 그런 전략의 차원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 갖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술력에 있어 미국에 대한 의존도, 또 다른 주요 미국과 연계된 서방 국가로부터의 의존도를 대단히 줄여나가면서 자력 경쟁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4.5 기획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위 중국이 공급망, 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었다. 그겁니다. 공급망에 있어서 글로벌 밸류 체인도 연계되어 있지만 바로 취약 부분이거든요.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활히 여러 가지 중간재라는 것을 소싱을 못할 경우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겠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략물자 수입의 곤란을 겪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의 모든 학자들, 저건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줌을 통해 갖고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이분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중일 FTA를 하자고 난립니다. 그동안 이제 RCEP이 체결된 이후에 한중일 FTA 제일 중요하다. 심지어 인민은행 지난주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다이샹룬 같은 전 인민은행장을 했던 분도 글로벌 금융이 앞으로 코로나 코비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주제였는데 한중일 FTA만 기조연설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에 상무부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짱지엔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산동대학에서 가르치는 짱윌링이라든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똑같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중일 FTA가 우리가 그 다음 스텝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중은 간에는 이제 FTA가 체결돼 있죠. 지금 서비스 투자 협정 진도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일본까지 껴들어서 결국 미국의 동맹 전략, 바이든 행정부가 하려는 동맹 전략에 어떻게 보면 물타기 전략일 수도 있고 해칭 전략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4.5에서 얘기하는 전략물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다, 중국이. 그래서 바로 한국과 일본을 껴안고 중국이 가겠다는 건데, 최병일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중일 FTA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명쾌한 답을 주시고
우리 지금 정부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1분기와 중국이 어려웠습니다. 우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분기부터 보면은 중국의 통계는 전년 동기비로 발표합니다. 근데 전기 대비로 본다면 가장 빠른 V-쉐이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10월, 11월에 중국의 대중국, 대세계 수출을 보면 10월 달에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갔고요. 10%가 넘습니다. 11월에 20%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위력, 중국의 세계 공장으로서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 굉장히 레질리언트하다. 회복성도 뛰어나고 그 비결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비가 약하다 그러는데 중국은 서비스 경제도 마찬가지로 취약합니다. 미국이 무너졌던 것도 그렇고 서방 국가들 서비스 경제 비중이 엄청나게 높죠. 영국 90%가 넘고 미국 70%가 넘습니다. 80%에 육박. 중국은 50%좀 간 넘은 수준이 있고. 공장이 돌아가는 곳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공장이 돌아가니까 우리도 덕을 본 겁니다. 우리 물량, 우리 중간재 수출이 중국으로 잘 가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자신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간에 아주 여러 가지 그 디베이트들이 있었죠. 리커창 총리가 중국에는 여전히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위안도 못 버는 1,000위안 정도 버는 사람들이 인구가 6억 명이 된다. 그럼 그 통계에 대해서도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3억이냐 6억이냐 분이. 근데 어쨌든 그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중국에 가는 거는 이 바이든 시대에 지구전을 가면서 중국에 봐라 우리 강건하다 이것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어떻게 봐야 되죠? 자신감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지구전이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협력 공간은 전적으로 다 차단되어 있냐. 요즘에 그래도 얘기 좀 한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이든이 그나마 중요시하는 게 Day 1에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복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협력의 공간을 열어두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와 달리 2060년입니다. 10년 늦게 우리 그 에미션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것을 2060년으로 하겠다. 한국이 50년이죠. 제가 세 번째 질문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얼마만큼 여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슈는 다 단기입니다. 단기. 그런데 장기. 그래 우리 잘 지키게. 그래 한 5년 앞당겨 볼까? 그럼 2055년.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과연 가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정책 중에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화웨이 규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 국방부에서 35개, 3차례에 걸쳐서 35개 기업에 대해서 듀얼 유즈,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군사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겠다는 35개 기업들 제한 조치 취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면적 제한 조치까지 갈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 제한 조치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과연 이게 국제 무역 질서에 본다고 하면 중국에 대한 이런 봉쇄 정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에비던스 베이스로 우리가 이런 통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라에 제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추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최병희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오늘 최병희 교수님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왕정 박사님 여러 그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여기 지금 그 우리 그 실시간 채팅에 질문이 하나 추가가 돼 있는데 요 질문도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건국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김욱 교수님께서 WTO가 글로벌 경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한국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왕윤정 교수 특유의 이 날카롭고 저 못지않은 도발적인 역할에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 닿는 범위 내에서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중일 FTA 이거 뭐 벌써 너무 오래됐고요. 마찬가지로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칼에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내걸어야 될 것 같은데 가령 뭐 돌이켜 보면 우리가 한중 FTA를 한 것이 과연 진짜 제대로 된 것이냐?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한중 FTA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TPP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아마 그때 우리가 TPP를 했으면 한중 FTA가 저런 꼴로는 안 갔을 거라는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단계 합의에 끝났잖아요.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사드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우리 전문가 우리 동학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FTA를 굉장히 이제 트레이드 폴리틱스로 접근하는 경향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은 많은 부분을 이제 트레이드 폴리시로 접근을 했는데 한중은 어느 것보다도 이제 이 폴리틱스가 너무 강해서 당시에는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좀 더 크게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서비스 투자 협상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70%는 우리가 이제 넣은 자살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한중일 FTA도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다면 굉장히 좀 그 프로액티브한 어젠다를 정해놓고 이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 일본하고 협력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뻔한 것이고요. 제가 또 하나 경계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중국 학자들하고 논의를 하면 RCEP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그 통상과 안보의 미래 플랫폼인 것처럼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RCEP이란 거는 아세안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FTA를 약간 이렇게 루슬리 커넥트하는 그런 걸로 시작이 됐다가 인도가 들어오면서 커졌는데 이 세간에는 이거를 이제 중국 드리븐 무슨 메가 FTA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여기 한술 더 떠서 우리도 CPP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이든한테 야 우리 다자 라운드 한번 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화답을 한 그런 꼴이 됐어요. 우리도 CPTPP에 대해 적극 고려한다. CPTPP가 이 정부 4년 동안 거의 이제 물밑에서 논의가 되다가 제 기억으로는 2018년 여름까지 이제 상당히 전향적으로 논의가 되다가 한일 간의 이 무역 갈등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수면 위로 가라앉은 것인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지금 청와대는 베이징에 지금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께서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서지 말라 이런 지혜를 남기셨는데 좀 깊이 생각해봐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중국 리질렌트 하다고 생각이 되죠. 리질렌트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중국이 이제 쌍순환이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쌍순환이 돌아가려면 국내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할 게 있어야 돼요. 소비할 게. 그죠? 근데 중국이 전 세계 이 공장인 건 분명한데 소비 시장은 분명히 아니고 소비 시장이 되려면은 트레이드하고 연계가 되면서 그들이 전 세계 나와서 정말 우리 롯데백화점 이 18층을 다 쓸어간 이런 정도 소비가 수십 년간 계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국에서도 수입을 저렇게 이제 막고 있으면 저는 쌍순환이라는 것은 결국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쌍순환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기술 굴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간파를 한 것 같아요. 미국한테 우리가 기술을 옛날처럼 헐값에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 기술을 사면은 인력도 딸려오고 네트워크도 딸려오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 따라서 그는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려면은 중국이 R&D 센터로 거듭나면서 동식을 테스팅을 하고 뭔가 이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 시장이 아마 저는
미국 쪽에 강하게 얼라인하지 않는 뭐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이제 서남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at the end of the day 이 밸류 체인이 약간 두 개로 이제 프라그먼트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초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바이든과 시진핑이 기후변화에 협력한다. 저는 말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기후변화에 다시 이제 페리스 어그리먼트 미국을 데이원에 복귀시켰다 했지만 또 동시에 이제 서밋 오브 디모크라시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밋 오브 디모크라시는 말 그대로 이 트럼프 4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혀진 아메리칸 밸류를 다시 이제 올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치는 뭐겠어요? 인권, 뭐 자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경우에 뭐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너무나 뻔하고 따라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 가운데 WTO의 리폼이 용언하면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맞는 국가들끼리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울림이 있는 환경 노동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이제 그 되게 섹터럴 어그리먼트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그런 4년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